네, 이 시간에는 뉴스케이스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소프트웨어공학 시간에 뉴스케이스 모델링에 대해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뉴스케이스 모델링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requirement, 요구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그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액터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액터들이 실제로 대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또는 수행하기 위한 기능들을 표현하는 유스케이스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 모델링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그 작업들이 수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델링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대상이냐 또는 어떤 부분이 시스템의 외적인 요소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액터라고 하는 것은 액터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주체, 그다음 또 뭐 영화로 말하면 영화 배우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 외적인 요소에서 수행되는 역할을 이제 액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수행하는, 그러니까 즉 시스템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수행되는 역할이 액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정의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특정 액터를 대신해서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을 유스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시스템이 실제로 액터에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는 뭐 기능 또는 서비스. 그래서 시스템이 액터에게 뭔가 기능을 제공해주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유스케이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항상 얘는 액터에 의해서 스타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액터의 관점에서 이제 기술되어야 합니다.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하게 되면 결과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는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모델링하고자 하는 대상, 그 다음에 액터, 유스케이스, 그 다음에 액터와 유스케이스 간의 상호작용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세일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네모로 표현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막대 인간으로 표현된 이것이 액터에 대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표현된 것이 유스케이스입니다. 유스케이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특정 액터가 어떤 유스케이스와 관련되느냐, 상호작용하느냐를 인터랙션이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됩니다. 네, 유스케이스 모델링의 그 결과로는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과 함께 또한 중요한 것이 유스케이스 명세를 작성해야 됩니다. 유스케이스 명세는 보통 다음과 같은 이와 같은 템플릿을 기반으로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유스케이스 이름과 유스케이스에 대한 아이디, 넘버, 그다음에 간략한 유스케이스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유스케이스를 실제로 실행을 하는 액터들을 표현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리컨디션, 포스컨디션, 그 다음에 메인 플로우, 얼터너티브 플로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대상 시스템이 있고 액터가 있다고 하면 액터가 시스템과의 그 어떤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표현하는 것이 유스케이스인데, 이렇게 액터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할 때의 그 일련의 과정들, 전형적인 흐름, 일련의 과정들이
과정들이 메인 플로우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체 상황이나 예외 상황 같은 경우가 이제 얼터너티브 플로우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거에 앞서서 이제 프리컨디션과 포스트 컨디션이 있는데, 프리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이런 액터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만족해야 할 어떤 조건들,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실행하는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어떤 제약사항, 조건들이 프리컨디션으로 표현되겠고요. 포스트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스케이스를 실행하고 나서 어떤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조건 또는 제약 상황, 어떤 상황을 포스트 컨디션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던 대로 그런 전형적인 흐름과는 다른, 그래서 어떤 대체 흐름이라든지 예외 상황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모델링 할 때 그 얼터너티브 플로우로 모델링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유스케이스 모델링 할 때 유스케이스 모델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모델링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터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액터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액터들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페어런트 액터의 행위로, 그러니까 페어런트 액터의 행위로 이제 분리해서 페어런트 액터를 두고 여기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액터들이 그거를 이제 상속받도록 하는, 그래서 상속관계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액터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스케이스 다이그램들을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스케이스에 대해서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유스케이스에서 어떤 공통적인 피처가 있다고 하면 그 피처들을 페어런트 유스케이스로 모델링하는 것이 유스케이스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스케이스에서 include relationship, include relationship을 많이 쓰는데 include relationship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서는 몇 개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유스케이스들의 이제 흐름들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유스케이스의 흐름들에서 이제 반복적인 부분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스텝들에 대해서 그것을 별도의 유스케이스로 별도의 유스케이스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러한 별도의 유스케이스를 어떤 이제 모델링한 유스케이스를 어나더 유스케이스라고 한다면 그런 어나더 유스케이스 행위를 내 이제 유스케이스에서 필요할 때 그것을 불러오도록, 즉 포함하도록 그렇게 모델링하는 것을 include relationship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유스케이스가 있는데 이 유스케이스의 흐름이 있고 또 다른 유스케이스가 있고 여기서 흐름인데 어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별도의 유스케이스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유스케이스고 얘가 B라고 하는 유스케이스면 얘네들이 이제 공통적인 기능을 C라고 하는 유스케이스를 모델링했다고 하면 A에서는 C가 빠진, 실제로 A에서 C가 빠진 형태로 되어 있어 얘가 이제 플로우가 흘러가다가 필요한 시점에 C라고 하는 유스케이스를 포함하도록 했으니까 가서 C에 있는 흐름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흐름을 수행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하도록 전체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공통적인 반복적인 기능들을 또 다른 어나더 유스케이스로 만들고 그것을 필요할 때 이렇게 인클루드 하도록 할 때 인클루드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개의 유스케이스의 흐름들에서 반복적인 부분들, 스텝들을 별도의 유스케이스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유스케이스에서 include 유스케이스 name 해서 여기서 another 유스케이스를 포함하도록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including 유스케이스, 이제 포함된 유스케이스를 우리는
베이스 유스 케이스라고 하고, 아니요, including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포함하는 유스 케이스. 포함하는 유스 케이스가 베이스 유스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림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걸 하면은 A 유스 케이스가 베이스 유스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included 유스 케이스, 이제 포함된 유스 케이스는 inclusion 유스 케이스, 즉 포함 유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아까 여기 그림으로 제가 설명했던 걸로 하면 이제 C가 included use case, 그 다음에 A가 including use ca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베이스 use case라고 하는 것이 기능의 일부가 C로 이제 별도로 이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 use case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inclusion use case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 자체로는 이제 complete 하지 않게, 완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있던 데서 일부분을 빼서 다른 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inclusion use case, 포함 use case가 없다고 하면 베이스 use case는 이제 완전한 use case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그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extend relationship입니다. extend relationship은 언제 사용하냐면 어떤 우리가 기존 use case, 즉 베이스 use case에다가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할 때, 이제 확장되는 기존 use case를 뭔가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extend relationship을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이스 유스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대어 흐름 중간에 어떤 익스텐션 포인트, 즉 확장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갖습니다. 이 확장 포인트는 보통 이벤트들의 흐름들을 이제 중간에 보통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확장되는 유스 케이스를 익스텐션 유스 케이스라고 부르는데, 익스텐션 유스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능들의 일부분을 확장하니까 이 경우에는 어떤 세그먼트, 인서션 세그먼트, 어떤 약간의 행위들의 일부분을 이렇게 늘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행위들의 프래그먼트, 이런 행위들의 프래그먼트를 인서션 세그먼트로 이제 부르고, 얘는 바로 익스텐션 포인트에 플러그인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의 어떤 조각, 프래그먼트로 표현되는 것이 익스텐션 유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존의 베이스 유스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의 기능들을 여기서 베이스에 확장되는 개념이 익스텐션 유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확장 지점에 이제 여기가 익스텐션 포인트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이제 확장된 요소가 익스텐션 유스 케이스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유스 케이스라고 하는 베이스 유스 케이스는 이런 인서션 세그먼트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도 컴플리트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충분히 유스 케이스로서 의미 있는 컴플리트하는데, 약간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뭔가 이제 기능을 확장해야 할 때 그 확장되는 부분이 익스텐션으로 나타났으니까, 익스텐션 유스 케이스로 나타났으니까 베이스 유스 케이스 그 자체로도 컴플리트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익스텐션 유스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컴플리트 하진 않아요. 바로 이제 단지 여기 인서션 세그먼트로 삽입되어야 할 몇몇 행위들이 표현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인컴플리트하고 얘는 자체로서 컴플리트하다. 그래서 베이스는 그 자체로서 어떤 기능을 충분히 하고, 또는 예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뭔가 기능이 확장되어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익스텐션 유스 케이스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피처들 우리는 여기서 어드밴스드 피처라고 부르는데, 그런 피처들을 언제 사용하면 좋으냐,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으냐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봤습니다. 그래서 액터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모델을 단순화시킨다고 했으니까 그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경우에만 사용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드밴스 피처들을 막 남용하지 말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단순화할 경우에만 사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스케이스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걸 고려하지 말아라. 딱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으냐? 그 앞서서 두 개 이상의 유스케이스가 있을 때 걔네들의 공통적인 기능을 페어런트 유스케이스로 표현한다고 했죠. 바로 그럴 때 페어런트 유스케이스가 어떤 추상적인 페어런트로 표현될 때만 사용하라. 그래서 가능하면 보통의 경우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nclude relationship은 얘도 마찬가지로 모델을 단순화시킬 경우에만 사용하라. 그리고 이 경우에도 overuse, 즉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남용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남용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경우에 남용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그런 유스케이스 모델이 펑셔널 데컴포지션, 그러니까 커다란 기능을 다시 작은 기능을 쪼개고 작은 기능 또 더 작은 기능을 쪼개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얘는 그 고전적인 그래서 구조적 분석 및 설계, 스트럭처드 어널리시스, 스트럭처드 디자인 할 때 이제 구조적 분석 단계에서 펑셔널 데컴포지션을 통해서 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그런 펑셔널 데컴포지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이런 그 인클루드 관계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드 관계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용할 때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으냐면 결국 이렇게 익스텐드 관계로 표현을 할 때는 모든 모델러, 그러니까 모델링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는 스테이크홀더, 이런 시스템의 그 개발에 관련되는 관심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전부 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익스텐드 관계로 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것의 시멘틱 의미론을 이해하고 어그리할 때, 동의할 때만 사용하도록 좀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델이 단순화되도록 그 액터 제너럴라이제이션, 인클루드 관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유스케이스 제너럴라이제이션과 익스텐드는 막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사용을 하지 않되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스케이스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경우는 페어런트를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페어런트 유스케이스가 추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때 사용하면 좋겠고, 익스텐드 관계는 뭔가 베이스 유스케이스에서 뭔가 기능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확장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델러나 스테이크홀더들이 전부 다 동의하고 이해할 경우에만 사용하라라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include relationship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을 보면 퍼스널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는 이 매니저가 인플로이들, 즉 근로자들에 대해서 뭔가 인플로이들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인플로이 정보를 보려고 하거나 인플로이 정보를 딜리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유스케이스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유스케이스들을 그러니까 인플로이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보거나 삭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로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이 인플로이 디테일을 찾는 find employee detail이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 change에서도 또는 view에서도 또는 delete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별도의 another use case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another use case가 find employee detail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 change employee detail에서도 이 기능을 include 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view employee detail에서도 include 한다고 표시하고 delete employee detail에서도 include
include 한다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include 관계는 표현을 할 때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얘가 including use case, 얘가 included use case인데 여기서 including에서 included 쪽으로 화살표 방향이 되어야 돼요. 화살표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관계, relationship을 이렇게 include로 표현해야 됩니다. 네, 앞에서 그 세 개의 use case, 즉 change, view, delete 각각의 use case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즉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들을 그 find employee detail이라고 이제 another use case로 만들었죠. 그래서 another use case 이렇게 만들면 거기서 여기 메인 플로우에 나타나는 매니저가 employee ID를 입력한다. 그럼 시스템은 employee detail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부분을 하나의 use case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change employee detail에서는 얘를 어떤 식으로 include 하는지, change employee detail에서 얘를 어떻게 include 하는지는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ange employee detail에서 메인 플로우에서 먼저 그 employee detail에 대한 것들을 employee detail에 대한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니까 먼저 employee detail에 대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include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요 플로우를 이제 include 하는 거죠. 그래서 employee ID를 넣고 그러면 employee detail을 찾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찾아주셨으니까 change 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시스템은 그 employee detail을 디스플레이하고 그러면 매니저는 employee detail을 수정하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쭉 진행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view employee detail 또는 delete employee detail에서도 그 find employee detail을 이제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find employee detail을 포함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각각 전체 그 베이스 유스케이스 모델링 할 때 반영해서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extend relationship의 그 활용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라이브러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액터가 있고, 그래서 이 액터가 도서 시스템이니까 책을 빌리는 기능, 뭐 책을 찾는 기능, 그다음 책을 반환하는 기능이 있어 각각의 유스케이스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책을 반환할 때 그런 경우가 있겠죠. 책을 반환할 때 연체를 했느냐, 연체를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즉 책을 제때 반납했느냐, 아니면 그 반납기를 지나서 반납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 시간에 반납을 하면 괜찮은데, 그 시간을 지나서 반납을 하면 보통 연체료를 우리가 물게 되죠. 그래서 연체료를 물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그 연체료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계산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issue fine이라고 하는 유스 케이스로 두고 이 경우에 얘는 이제 리턴 북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턴 북이 정상적인 반환일 때는 이슈 파인을 안 하는 거죠. 즉 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간이 지나서 반납하게 되면은 연체료를 부과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이제 이슈 파인, 그러니까 파인을 즉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능이 이제 확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확장 관계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확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익스텐션 유스 케이스가 베이스 유스 케이스를 확장하기 때문에 방향은 이쪽으로 화살표가 돼야 되겠고 여기 extend라고 하는 릴레이션십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상세한 유스케이스 스펙을 통해서 extend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return book이라고 하는 유스케이스가 있고 이거 이제 베이스 유스케이스가 되겠고
issue file이라고 하는 것이 extension use case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return book이라고 하는 베이스 use case의 이제 흐름을 보세요. 메인 플로우를 보면 라이브러리 안이 borrow의 ID 넘버를 입력한다. 그럼 이제 빌려간 사람의 아이디를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CSM은 borrow의 상세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또한 borrow의 빌려간 책, borrowed book에 대한 리스트를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라이브러리 안이 그 반환되어야 할 책들, 그 리스트에서, 책의 리스트에서 반환되어야 할 책들을 이제 찾고요. 그래서 반환되어야 할 책을 찾다가 그 중에서 책이 오버듀 북, 즉 그 기간이 지난 반납 기간이 지난 책이 있다고 하면 그럴 때 여기서 얘가 이제 익스텐션 포인트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익스텐션 포인트에서 포인트일 때, 익스텐션 포인트일 때 그 익스텐션 유스 케이스로 제어 흐름이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보시면 익스텐션 유스 케이스, 이슈 파인이라고 하는 익스텐션 유스 케이스는 언제 동작하냐면 프리컨디션이 returned book, 반환되어야 할 책이 overdue, 기간이 지났을 때에 얘가 동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라이브러리안이 그 fine, 그 부과하게 될 벌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력을 하면 CSM은 그 벌금 내역을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라이브러리안은 책을 이제 제대로 반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오버듀 북이 있을 경우만 익스텐션 유스 케이스로 가서 이 흐름을 진행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납할 책 중에서 오버듀 북이 없으면 여기 확장 포인트를 건너뛰게 돼요. 그래서 3번 다음에 확장 포인트로 안 가고 4번으로 와서 그냥 라이브러리라는 책을 반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이 베이스 유스 케이스는 그 자체로서도 컴플리트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확장 포인트, 익스텐션 포인트에서 확장되어야 할 기능만을 필요로 할 때는 제어가 갔다가 그것을 수행하고 나면 다시 되돌아서 나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베이스 유스 케이스 그 자체로도 컴플리트 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빌린 사람이 책을 반납하는 과정에 보면은 오버듀 북이 없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반납하게 되고 오버듀 북이 있으면 실제로 이제 그 벌금 부과하고 나서 다시 책을 정상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식으로 제어가 흘러가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익스텐드 릴레이션십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호텔을 예약하는 시스템을 호텔 예약 시스템을 유스케이스 모델링 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기능은 그게 뭐 예약 기능, 뭐 예약 조회 취소, 호텔 검색, 호텔 평가 보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유스케이스 모델링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호텔 예약 시스템이 그 대상이 되겠고 액터는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예약하기 기능, 호텔 평가 보기 기능, 예약 조회, 예약 취소 또는 호텔 검색 이거 다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호텔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고객이 호텔을 검색하는 기능도 곧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거나 호텔 평가를 보려고 할 때도 호텔을 검색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이 호텔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은 고객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예약하기 또는 호텔 평가 보기에서도 얘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인크루드 관계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은 앞에서의 그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그래서 앞에 유스케이스 다이그램과 여러분들 비교해 본다고 하면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호텔 검색을 할 때 뭐 투숙 날짜 지정, 그러니까 호텔을 검색하려고 하면 언제 내가 투숙할 건지 날짜 뭐 지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갈 것인지 목적지, 그 다음에 객실 타입 이런 부분에
맞게 호텔 검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기능들을 별도로 이제 유스케이스로 만들고 그것을 인크루드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유스케이스 모델링을 할 때 특히 인크루드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라고 했었죠? 그 인크루드를 과도하게 남용을 하면 이렇게 유스케이스로 별도로 만들고 그것들 다 포함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남용하면 결과적으로 이건 뭐예요? 그 호텔 검색의 기능을 펑셔널 데컴포지션, 즉 기능을 여러 개로 디컴포즈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바로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속 날짜 지정, 목적지 선택, 객실 타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호텔 검색 내의 내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호텔 검색이라고 하는 유스케이스 내에서 다 다루면 되는데 이것을 별도의 유스케이스로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인크루드 하도록 이렇게 과도하게 인크루드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좋지 않은 사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에 버전과 이걸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은 없애고 앞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과 같이 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일즈 시스템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모델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능이 물품 목록 나열, 물품 주문, 지불, 커미션 계산이 있는데 세일즈 시스템의 유스케이스는 리스트 프로덕트, 즉 물품 목록 나열, 그다음에 물품 주문, 그다음에 돈 계산한 지불, 그다음에 커미션 계산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액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고객, 커스터머라는 액터가 있고 하나는 세일즈 에이전트라고 하는 액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액터들은 사실은 고객, 판매 에이전트는 다 똑같이 물품 목록을 똑같이 보고 그다음에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세일즈 에이전트만이 이제 커미션 계산하는 부분과 이제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한 예를 보고 그 다음 슬라이드 여기 버전에서 앞에 버전과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액터들을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써서 이제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서 앞에 시스템에서의 유스케이스는 동일하고 여기서는 이제 액터들을 여기 커스터머와 세일즈 에이전트의 페어런트 액터로 퍼처스 그러니까 구매자라고 하는 페어런트 액터를 두고 그걸 이제 상속관계로 해서 커스터머하고 세일즈 에이전트를 상속관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는 커스터머하고 세일즈 에이전트가 전부 다 리스트 프로덕트, 오더 프로덕트, 억셉트 페이먼트에 다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페어런트 액터로만 이제 쭉 연결을 하면 상속관계니까 얘네들이 다 리스트 프로덕트, 오더 프로덕트, 억셉트 페이먼트에 다 관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에이전트만이 관련된 유스 케이스가 커미션 계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calculate 커미션 쪽만 얘가 연결되도록 하면 이렇게 페어런트가 세 개 연결하면 각각들이 이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복잡하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훨씬 단순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차일드 쪽에서 딱 관련된 것만 이렇게 표현하면 전체적으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스케이스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스케이스는 가능하면 짧고 간결하게 유스케이스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세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짧고 간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의 메인 플로우가 너무 길지 않도록 길어도 종이 여러 장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한 페이지 정도로
분량으로 작성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텍스트를 이제 간단한 형태로 시작을 하고 설계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을 이제 포함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심플해야 되는데 그 유스케이스 스펙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다시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스케이스 스펙은 short, 짧고 심플, 단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지 how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즉 액터가 시스템에 필요로 하는 것,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기능, 서비스, 그러니까 액터가 필요로 하는 것에 이제 집중하고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기능에 집중해야지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서 얘기했었지만 펑셔널 데컴포지션을 피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펑셔널 데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그 초보자들이 유스케이스 분석을 할 때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스케이스 분석을 할 때 이 펑셔널 데컴포지션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초보자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하이 레벨 유스케이스를 만들고 그 하이 레벨 유스케이스를 다시 그거보다 더 아래 레벨, 더 작은 차원으로 로어 레벨의 유스케이스로 이제 쪼개고 해서 나중에 프리미티브 유스케이스로 쪼개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이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옛날에 구조적 분석 및 설계, SASD에서는 그런 방법을 썼지만 기계지향 방법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펑셔널 데컴포지션이 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피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스템이 간단한 시스템이 아니라 큰 시스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유스케이스 모델링에서 하이라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이라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의 유스케이스를 그럴 때는 너무 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은 이게 서브 시스템 1, 서브 시스템 2, 서브 시스템 3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다시 이 서브 시스템 1을 다시 유스케이스로 표현해서 그 서브 시스템 1을 구성하는 세부 기능들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2에 대해서도 구성하는 세부 기능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레벨링을 할 수 있습니다. 레벨링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하이라키를 구성할 때 이 하이라키가 너무 뎁스가 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 레벨 또는 기껏해야 2 레벨 정도의 깊이로 모델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전체 모델이 그 하나의 싱글 유스 케이스를 루트로 갖도록 하는 그런 경우를 절대적으로 피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유스 케이스 다이그램은 하나의 싱글 유스 케이스를 루트로 해서 그 모델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그 라이브러리안이 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싱글 유스 케이스를 루트로 해서 접근하면 얘는 그 메인테인 북, 메인테인 티켓, 메인테인 론이라고 하는 것을 인클루드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했고 다시 또 메인테인 북은 add book, delete book 뭐 이런 형태로 또 포함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클루드 관계를 과도하게 남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기능들이 데컴포지션 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기능 분할이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은 그 라이브러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얘는 액터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유스케이스를 루트로 해서 계속 기능적으로 쪼개나가는 것이 아니라 액터가 접근할 수 있는 그 애드북 여기 끝에 종단에만 나타나는 요 부분 그래서 딜리트북 애드 티켓 이렇게 해서 딜리트 티켓 일단 랜드북
return book 해서 return book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이 이제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만일 이 라이브러리 시스템이 이렇게 뭐 간단하지 않고 아주 대규모 시스템, 규모 크다라고 할 때는 혹시 이렇게, 이렇게 모델링 할 수는 있어요. 예, 라이브러리 시스템이고, 만약에 메인테인 북이라고 하는 어떤 서브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테인 티켓이라고 하는 서브 시스템이 있고, 메인테인 론이라고 하는 서브 시스템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유스케이스 모델링 한 다음에 다시 메인테인 북이라고 하는 서브 시스템, 그 메인테인 북이라고 하는 서브 시스템을 다시 add 북, 그 다음에 delete 북 이런 식으로 레벨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메인테인 북 말고 메인테인 티켓도 메인테인 티켓에서 다시 add 티켓, delete 티켓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레벨링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여기 이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유스케이스를 루트로 해서 다시 이 기능들을 인클루드 관계로 계속 이렇게 쪼개고 또 쪼개고 이렇게 레벨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특히 주의하고 피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펑셔널 데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초보자들이 유스케이스 모델링 또는 유스케이스 분석을 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종단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피처들 또는 그 기능적인 측면들이 유스케이스로 이렇게 모델링 돼야 되고 혹시 또는 이 시스템이 대형 시스템이어서 이렇게 단계별로 간다고 할 때는 이렇게 이 중간 과정이 서브 시스템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각 서브 시스템들을 별로 이렇게 다시 하부의 유스 케이스들을 이렇게 각각 표현한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라키를 구성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모델링 한다고 하면 유스 케이스 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유스 케이스 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그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한 여기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스 케이스 모델링을 잘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수행 중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뭐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여러 친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하면 여러 친구들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겠죠. 네, 끝내겠습니다.